부모님이 떠난 뒤에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집안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형제의 마음이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부모님이라는 뚜껑이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그 냄새를 돈 냄새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본성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는 결국 다시 손을 잡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피는 진하지만 피만으로는 관계를 지키지 못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정칭입니다. 그리고 정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정은 반복된 존중에서 자랍니다. 반복된 배려에서 굳어집니다. 반복된 신뢰에서 뿌리 내립니다. 그런데 많은 형제관계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존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배려를 연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신뢰를 쌓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는 서로를 억지로 참습니다. 억지로 웃습니다. 억지로 한자리에 앉습니다. 왜입니까? 부모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억지가 가족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억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억지는 폭탄의 안전핀입니다. 안전핀이 뽑히는 날이 오면 폭탄은 더 크게 터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속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문서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속에 숨겨진 한 문장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밉다. 나는 저 사람이 억울하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 문장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부모님이 떠난 뒤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김영석 교수는 인간관계를 오래 바라본 사람입니다. 교수는 늘 말합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본성이 드러난다. 젊을 때는 역할이 본성을 가린다. 직장이라는 역할, 부모라는 역할, 자식이라는 역할, 체면이라는 역할이 가립니다. 그러나 역할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본성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역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형제를 참아왔다고 인정합니까?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부모님이 떠난 뒤에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잔인하게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외면해 온 아주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구조가 말입니다. 형제 갈등은 돈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은 불씨가 아닙니다. 돈은 단지 종이입니다. 진짜 불씨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그 감정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 산소의 이름이 바로 자유입니다. 더는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는 체면을 지킬 필요가 없는 자유. 그 자유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첫째 이유는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평생을 함께 살지 않습니다. 함께 자랐을 뿐입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가 더 사랑받았는가? 누가 더 칭찬받았는가? 누가 더 기대를 받았는가? 누가 더 참았는가? 누가 더 희생했는가? 이런 비교는 겉으로는 웃음으로 숨겨집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장부처럼 기록됩니다.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떠난 날 장부가 펼쳐집니다. 그때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따질 수 있다.
이제는 받아낼 수 있다. 이 순간부터 형제는 형제가 아니라 계산 상대가 됩니다. 둘째 이유는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죄책감이 큽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마음은 방향을 바꿉니다. 자기에게 향해야 할 마음을 밖으로 던집니다. 분노가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오히려 너는 뭘 했느냐.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죄책감이 분노로 변하면 그 사람은 더욱 공격적이 됩니다. 그 공격성은 논리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생존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이유는 역할이 사라지면서 권력의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단지 가족의 어른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준입니다. 가족의 판사입니다. 가족의 중재자입니다. 한마디로 집안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사라지면 사람은 새 질서를 만들려 합니다.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누가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 이 싸움은 겉으로는 서류와 절차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누가 위에 설 것인가? 누가 인정받을 것인가? 중년의 마음은 여기서 흔들립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자존심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걸린 싸움은 타협이 없습니다. 넷째 이유는 상처가 언어가 되면서 관계를 찢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참던 말이 나옵니다. 너는 늘 그랬다.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너는 부모님께만 잘했다. 너는 돈 앞에서 변했다. 이런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던지는 것입니다. 상처는 상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한번 던져진 상처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한 문장이 평생의 관계를 끝냅니다. 다섯째 이유는 두려움이 욕심으로 변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의 뿌리를 보면 두려움입니다. 노후가 두렵습니다. 병이 두렵습니다. 돈이 바닥날까 두렵습니다.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챙기려고 합니다. 더 확보하려 합니다. 더 안전해지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두려울수록 더 차갑게 굳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말이 굳습니다. 말이 굳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결국 그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두려움을 피하려다 두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누적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단순한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내가 옳다는 증명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 내가 따뜻해지는 선택으로만 행복해진다. 문제는 우리는 옳아지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따뜻해지는 선택을 하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차가워지는가? 그 차가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뿌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여러분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낭만적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교수는 인간을 현실 그대로 봅니다.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사람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교수의 말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냉정합니다. 그리고 이 냉정함이 중년의 마음을 살립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자주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인격으로 유지된다.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기분은 흔들립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그런데 인격은 축적입니다. 하루의 말투, 하루의 태도, 하루의 선택. 그 축적이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형제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형제와의 관계를 혈연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혈연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유지장치가 아닙니다. 유지장치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없으면 혈연은 오히려 구속이 됩니다. 구속은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는 폭발을 낳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형제 갈등이 격해질수록 사람은 더 도덕적인 말을 합니다. 공평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 겉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대개 인정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다. 내가 더 희생했다고 인정받고 싶다. 내가 더 많이 했다고 인정받고 싶다. 그런데 인정 욕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상대의 인정으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불안은 더 큰 인정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철학은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교수는 늘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평온해지고 싶은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기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이기려 합니다. 법을 들이대고, 논리를 들이대고, 과거를 들이대고, 증인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불면에 시달립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평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교수는 행복을 설명할 때 늘 말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 내가 만든다.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은 반발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무시했는데 왜 내가 만들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먼저 탐욕을 부렸는데 왜 내가 바뀌어야 합니까? 그러나 교수의 시선은 더 깊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으로 승부가 난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상대는 더 거칠어집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의 거칠음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도덕 교훈이 아니라 현실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끌림의 원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품은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품으면 말투가 의심으로 변합니다. 말투가 의심이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방어가 쌓이면 공격이 됩니다. 공격이 오면 나는 더 의심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확신을 품으면 태도가 단단해집니다. 태도가 단단하면 상대는 함부로 흔들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흔들지 못하면 싸움의 열기가 내려갑니다. 열기가 내려가면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상대의 반응을 끌어냅니다. 이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에서는 매일 작동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사람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로 말의 힘을 강조합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 그런데 형제 갈등의 순간 사람은 가장 나쁜 말을 선택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너는 변하지 않는다. 너는 탐욕스럽다. 이런 말은 상대를 규정하지만 동시에 나를 규정합니다. 내가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나는 나를 피해자로 고정합니다.
피해자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합니다. 피해자는 상대의 행동에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수는 말합니다. 피해자라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마음이 썩는다. 마음이 썩으면 말이 독해진다. 말이 독해지면 인생이 좁아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먼저 내 안의 욕심과 두려움을 인정하라. 그리고 인정한 뒤에는 그 두려움을 붙잡고 흔들지 말라. 중년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때로 품격이 되지만 때로 독이 됩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는 자존심이 가장 빨리 독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과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서면 상대의 말이 덜 아픕니다. 내 마음이 서면 상대의 공격이 덜 무섭습니다. 내 마음이 서면 내가 해야 할 선택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히 중심을 잡는 쪽입니다. 더 많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경계를 세우는 쪽입니다.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목소리로 질서를 만드는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마음을 세우는 말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말은 무엇입니까? 김영석 교수가 중년에게 늘 반복하는 그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모르면 여러분은 다시 같은 말로 같은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제 그 훈련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의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반복으로 움직입니다. 반복된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반복된 말이 생각을 만들고 반복된 태도가 말을 만듭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중년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흔들리는 순간에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를 정하라. 그 반복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교수의 실천 철학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문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까? 둘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은 둘을 혼동합니다. 관계 회복을 목표로 삼으면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 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고 아니면 말아도 된다. 이 자세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관계에서 거리의 가치를 말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착각을 버리라.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형제는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방심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한 번의 상처가 깊게 박힙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 침묵, 그리고 상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첫째는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는 거창한 주문이 아닙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싸움이 시작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내 품격을 지킨다. 나는 내 평온을 지킨다.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지킨다. 중요한 것은 문장이 길면 안 됩니다. 길면 흔들립니다. 짧아야 단단합니다.
짧아야 즉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긍정형이어야 합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같은 부정형은 마음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대신 나는 단단하다. 나는 고요하다. 나는 품격 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문장은 상대를 이기는 문장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문장입니다. 둘째는 침묵 훈련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기술입니다. 침묵은 공격을 흡수하는 방패입니다. 형제 갈등에서 가장 큰 실수는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시 답하고, 즉시 반박하고, 즉시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상대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대가 만든 링 위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칩니다. 그러니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단,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면 감정이 내려갑니다. 감정이 내려가면 판단이 올라옵니다. 판단이 올라오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싸움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반응하고 싶을 때 먼저 쉬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품격을 선택한다. 그러고 나서 말하십시오. 지금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